안녕하십니까. 영화 속 심리학이 13강 2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수업도 막바지 되어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1차 시만 1강, 14강만 하면 여러분들은 또 면대면 시험을 보겠네요. 드디어 한 학기 한 번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겠네요. 학점은 잘 들을 테니까 공부들 열심히 하고요. 나중에 면대면 때 뵙는 걸 하겠습니다. 관찰학습은 모방학습, 대리학습과 함께 사회학습 이론의 한 유형입니다. 왜 이런 모방학습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영화에 나타난 캐릭터를 보고 모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지난 수업 시간에 모델링이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저들이 주인공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자신이 변화될 수 있고 자아를 찾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방학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방학습은 인지적 요인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학습 방법이고, 대리학습이 다른 사람이 새로운 행동을 시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에게 초래될 결과를 예상하는 학습이라면, 관찰학습은 다른 사람 행동을 관찰해 두었다가 유사한 행동을 나타내는 학습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런 것들을 관찰해 뒀다가 나중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학습은 이렇게 모방학습, 대리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영화를 보면서 전 대리 체험을 한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이렇게 관찰학습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방학습, 대리학습은 바로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두십시오. 영화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거나 상징적인 행동 모델과 개인적인 의견에 관한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며,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거나 모방하게 됩니다. 또한 영화는 새로운 생각과 부정적 사고 방식에 대해 개선하도록 감각을 부추기고 극중인물 행동을 기준으로 하여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모델링의 대표적인 예죠. 극중인물의 행동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서 하기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영화는 이렇게 관찰 학습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모방 학습의 대표적인 매체인 영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영화를 통해서 자신이 삶에 대해서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게도 되겠죠. 영화의 등장인물이 묘사하는 행동과 결정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대안적인 해석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영화를 통해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등장인물과 상황을 사실적으로 관찰하면서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기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킹스 스피치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왕이 돼가지고 연설을 국민들 앞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스피커 앞에만 오면 달달달 떨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결점을 잊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역시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영화라는 수단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수단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영화 치료의 세 가지 방법 중 지시적 접근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관찰학습 이론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관람자의 행동, 태도, 인식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영화를 개인의 성장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과정으로 안내합니다. 어쨌든 영화라는 게 개인의 성장, 또 세계관을 만들 수 있게끔 되고, 또 예를 들면 그 주인공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역시
대리인이 치유됨으로써 자기 자신도 치유될 수 있는 대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식적 자각으로 영화 보기는 스토리에 깊이 빠져들어도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종의 주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 올인하는 거죠. 몰입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조금씩 느끼고 알게 되면 변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게끔 영화가 여러분들을 촉진시켜 줄 겁니다. 이는 영화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동일시되는 위험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일어나는 신체 반응, 정서 반응 등의 어떤 경험에 도달하고 돕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서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영화를 보는 동안 이렇게 정서 반응의 경험에 도달하고 봅니다. 물도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를 보는 동안 정서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정서적으로 약간 긴장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흥분돼서 또 정서적으로 반응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식적 자각으로 영화 보기는 마음의 고요함을 이끌기 위한 명상이나 마음 챙김 프로그램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리틀 포레스트 보면서 어떻습니까? 자연으로 들어가서 고요한 시간을 갖기 때문에 우리 역시 평상시 번잡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서 그 주인공과 함께 명상을 즐길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주의 집중과 고요함을 마음에 품을 때 내면의 고통스러운 정서, 분노, 공포 혹은 좌절 등을 불러일으키는 파괴적인 무의식 활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화는 어떤 명상의 수단이 되고 마음 챙김의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조용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화들이 요즘 많이 나오지만 가끔 마음 챙김을 할 수 있게끔 느끼겠죠. 그래서 영화라는 게 이렇게 집중과 고요함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매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의식적 자극을 연습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영화를 보면서 쉬울 수 있습니다. 관람하는 영화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 호기심, 수용적 태도를 가질 때 자극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영화 치료 과정에서 의식적 자극을 유지하며 영화를 관람하게 되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깊은 동기를 알아차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자, 거리두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화 치료는 내담자를 관찰자 시점에 위치시킵니다. 관찰자 시점은 상황에 압도되어 합리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당사자 관점에서 제3자의 관점으로 내담자를 한 걸음 물러나게 하고 다른 방식이나 더 지혜로운 제안을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영화는 우리와 약간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겠죠. 안전한 상태에서 바로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할 필요 없이 자기가 영화를 통해서 거리를 두면서 안전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픔이나 고통들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의 입장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매체는 바로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관점으로서 자신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담자는 영화와 자신의 일상적인 상황을 비교해가면서 새로운 통찰력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내담자는 영화와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통찰력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부분이나 나와 있네요. 이는 영화가 갖고 있는 안전한 거리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안전한 거리가 있죠. 우리가 어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영화는 스스로 우리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두게 만들고 있죠.
그림과 간격의 거리만큼 영화의 현실과 내담자의 현실 사이에는 안전한 거리가 놓여 있습니다. 거리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이협적이나 불안할 경우 자기 개념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이협적이나 불안해서 자기를 노출시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 개념을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안전한 관계는 자기를 손상하는 어떠한 이협도 느끼지 않는 관계이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손상하는 어떠한 또 반복됐네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손상하는 어떤 이협도 느끼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안전한 거리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영화의 안전거리 유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화 치료에서 안전한 거리란 영화 속 이야기에 몰입이 되어 캐릭터에 동일시되거나 압도적인 영상 이미지에 빠져 있다가도 영화가 끝나고 극장의 불이 꺼지는 순간 다시 현실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는 안전한 경험 속에서 안전한 거리 두게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유발된 정서와 사고는 이후 현실의 상황에서 유사한 환경을 만날 때 보다 바람직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문제를 재구성하고 좋은 선택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인간 중심 치료의 창시자인 칼 로제스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 목표와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간 중심 치료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무의식보다는 의식적인 자기인식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입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 방향을 지시하기보다는 내담자의 실현 경향성이 촉진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인간 중심 치료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치료가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실현 과정과 일부분인 분할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장하면서 점차 자신과 세계를 구분하기 시작하며 자기 개념이 생기고 자아가 발달합니다. 이러한 자기 개념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긍정적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아동이 가진 긍정적 관심에 대한 욕구는 점차 주요한 타인의 자기에 대한 기대와 태도에 영향을 받도록 만듭니다. 즉 아동에게 타인의 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이 내면화되어 주 행동의 기준과 규범이 됩니다. 어떤 사람도 조건적인 관심을 피할 수는 없지만 로저스는 조건 없이 수용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가능하다면서 이것을 주고받을 때 개인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타인을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있게 된다면 우리 역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존심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킹스 스피치 영화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킹스 스피치는 후퍼 감독입니다. 영화 킹스 스피치의 스타일은 어둡고 무거운 톤이며 비정상적인 구도, 비논리적 편집, 불안한 리듬으로 무의식의 세상을 드러냅니다. 꼭 킹스 스피치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버티 왕자의 병은 과학으로만 고칠 수 없습니다. 치료사 나이 오넬은 버티가 자기 존재의 진실한 소리를 듣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역시 자신의 진실한 소리를 듣도록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 영화를 보면서 했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이렇게 영화를 보지 못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버티가 라이오넬이 상징하는 무의식의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내려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모방학습이라는 말을 들었었죠. 이 버티가 라이오넬이 무의식의 세계로 받아들이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여러분이 라이오넬에 대해서 버티 같은 내면 아이를 이렇게 깊이 내려가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보겠죠. 그래서 영화가 이처럼 모방학습의 수단이고 대리학습, 관찰학습의 수단임을 또 알 수 있겠죠. 이는 자신에게 결핍된 무의식과 자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성 중심이자 과학 중심의 세상에 결여된 무의식과 자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킹스 스피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1년 개봉작 킹스 스피치. 심각한 불안 증세로 대중들 앞에서 심각하게 말을 더듬어 연설을 힘들어했던 왕 조지 6세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치명적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한 언어 치료사를 만나 치료와 우정을 쌓아가는 내용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연합국의 비밀 무기는 말 더듬이 영국 왕, 세상을 감동시킨 국왕의 컴플렉스 도전이 시작됩니다. 때는 1939년 세계 스캔들을 일으키며 왕위를 포기한 형 때문에 본의 아니게 왕위에 오르는 버티.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마이크.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더 말을 더듬는 컴플렉스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국왕의 자리가 비겁기만 한 버티와 그를 지켜보는 아내 엘리자베스의 왕비, 그리고 국민들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 게다가 지금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중입니다. 불안한 정세 속 새로운 지도자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버티는 아내의 소개로 개최하는 치료사 라이오넬을 만나게 되고 삐걱거리는 첫 만남 이후 둘은 비상천외한 치료법을 통해 말 더듬증 극복에 도전하게 됩니다. 킹스 스피치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몰입감을 더해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세계 2차 대전 직전 영국 왕위계승 서열 2위인 왕자 조지 6세가 말 더듬는 컴플렉스를 교정해 나가다가 왕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조지 6세는 왕이 될 생각도 없고 왕이 될 수 없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지 6세는 왕위 계승 2위이기 때문에 왕위 계승 1위인 형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역사와 영화에서도 조지 6세의 형이 왕이 되지만 조지 6세의 형은 미국인 사교명사였던 릴리스 심슨 부인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화장이 일어나고 결국 왕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대충 짐작할 수 있지만 조지 6세는 내성적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호주 연극 배우 출신의 언어치료사 라이오넬 로그가 그의 내면의 아픔을 끄집어내서 표면적인 언어 장애와 내면에 있는 아픔도 같이 치료하는 장면을 보여주기에 영화만 봐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개정국 독일에 선포하는 라디오 연설 장면입니다. 앞에서 언어치료사 라이오넬 로그의 마치 지휘하듯 조지 6세 연설을 이끌면서 무사히 연설을 잘 마치게 되고 영국 국민 앞에 손을 흔들며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존감 향상입니다. 버티 아내로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곁에서 용기를 줍니다. 남편의 컴플렉스를 고치기 위해 함께 치료를 하러 다닙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조용하지만 강한 왕비입니다. 남편의 내조를 위해서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단점이 장점으로 바뀔 때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이는 영화는 바로 자존감의 향상의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신은 훌륭한 왕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듣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도 말할 권리가 있으니까. 나에게도 목소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후프 감독 영화 킹스피드 스타일은 어둡고 무거운 톤과 비정상적인 구도, 비논리적 편집, 불안한 리듬으로 무의식의 세상을 드러낸다. 결국은 자존감을 회복했던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정리할 단계가 되니까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